64세에 재혼하고 혼인신고 후 한 달이 지나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저 큰일 났어요. 사람을 더 이상 믿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 인생 64년을 살았지만 사람이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64세 강서윤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침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 앞에 서죠.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아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밤마다 빈 침대 반쪽을 바라보며 울기도 했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지 몰랐죠. 은퇴 후엔 성당 봉사에 나가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마토며 상추를 기르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평온해졌거든요. 하지만 해가 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성당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죠.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우산을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깔끔한 차림새에 참 점잖은 인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그분은 조남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건축감리사로 일하다 은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털고 일어나려 하자 남식 씨는 자신의 우산을 제 위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릎이 많이 부었는데.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이런 일로 병원까지 가는 건 너무 과하죠. 하지만 남식 씨는 제가 버스에 오를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버스가 오자 먼저 올라가서 빈자리를 찾아주기까지 했죠. 그때 제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또 남식 씨를 만났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반가웠어요. 어머, 남식 씨 아니세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아, 서윤 씨. 정말 우연이네요. 무릎은 어떠세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남식 씨는 늘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으면 대신 들어주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면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넸죠. 한 달쯤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운명 같은 인연이라고 믿고 있었죠. 3년 동안 혼자 지내며 그토록 그리워했던 따뜻한 동반자를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남식 씨와 인연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때로는 떡국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죠. 서윤 씨, 혼자 드시기엔 너무 간단하게 드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기분이었거든요. 남식 씨는 제가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해도 질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들어주었죠. 남편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나 보네요. 서윤 씨 표정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36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거든요.
남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드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남식 씨는 독실한 신앙인이었거든요. 미사가 끝나고 나면 성당 앞마당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세상사며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며 가끔은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도 말했죠. 서윤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을 만난 게 저에겐 정말 큰 행운입니다. 남식 씨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64살이 되어서도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마치 20대 처녀처럼 설레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 정도가 흘렀을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성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꺼내고 싶었죠. 남식 씨, 네, 말씀하세요. 우리 혼인신고해도 되지 않을까요? 말을 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깨달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어서 남식 씨가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죠. 혹시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남식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윤 씨가 원한다면 저야 더 바랄 게 없죠.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꽃이 핀 것 같았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남식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요. 서윤 씨가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고마워요, 남식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보니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표정이었죠. 남편 사진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혼인신고 준비를 위해 남식 씨는 며칠 후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호적 등본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주었죠.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이 들었어요. 요즘 행복해서 그런지 잠도 잘 왔거든요. 새벽에 잠깐 깨어난 적이 있었는데 거실에서 뭔가 소리가 났어요. 남식 씨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려니 하고 다시 잠이 들었죠. 그때만 해도 남식 씨가 제 서류함을 뒤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밤 남식 씨는 저희 집 거실에서 제 중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답니다. 그 모든 모습이 제가 설치해둔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혼인신고를 앞둔 며칠 후 제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나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죠. 창문으로 내다보니 처음 보는 60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조남식 씨 누나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남식 씨 누나라고요? 남식 씨가 누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 신기했어요. 그 여자분은 정말 단정한 복장이었죠. 회색 정장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계셨고 머리도 깔끔하게 단발로 정리하셨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정말 교양 있는 말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아라고 합니다. 남식이가 서윤 씨 얘기를 자주 해서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사실 조금 어색했어요. 남식 씨한테 가족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의상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겠다 싶어서 거실로 모셨죠. 차 한 잔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녹차 있으면 좋겠어요.
차를 우리는 동안 영화 씨는 거실을 둘러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뭔가 시선이 이상했죠.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남식이가 여기서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네, 남식 씨가 자주 와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영화 씨는 정말 말을 잘하는 분이었죠. 남식 씨 어린 때 얘기며 가족사를 술술 풀어놓으셨어요. 남식이가 어릴 때부터 워낙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가끔 철이 없을 때가 있어서 걱정돼요. 그래요? 저한테는 정말 신중하고 배려심 깊은 분 같은데요. 그때 영화 씨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미소는 지으셨지만 눈빛이 조금 차가워진 것 같았죠. 서윤 씨는 정말 순수하시네요.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는 다 그렇게 나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런데 영화 씨는 계속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집 평수가 꽤 되네요. 혹시 남식이 이름으로 전입신고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려고요. 아, 그래요? 여긴 아직 남식이 지분 안 들어갔나 보네요. 지분이라는 말에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왜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혼인신고를 앞둔 상황에서 가족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지분이요? 그런 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요즘 재혼하는 분들 보면 다들 그런 것부터 정리하던데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요. 영화 씨는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제 집안을 둘러보고 계셨어요. 특히 거실장 위에 놓인 서류함이나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혹시 남식이가 서윤 씨 인감이나 통장 같은 거 보관하고 있나요?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당황해서 되물으니까 영화 씨는 허탈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아, 남식이가 또 그러고 있나 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식이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요? 재혼을 하면서 상대방 재산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온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영화 씨 앞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남식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거든요. 그럼 다행이에요. 제가 쓸데없이 걱정한 것 같네요. 영화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집안을 살펴보고 계셨어요. 화장실 가는 길에 방까지 슬쩍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영화 씨가 일어나셨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남식이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히 가세요. 문을 닫고 나서 제 마음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영화 씨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지분, 재산,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남식 씨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영화 씨가 다녀가셨어요. 네, 누나가요? 갑자기 왜? 남식 씨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순간 제 불안은 더 커졌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혼인신고를 마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남식 씨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죠. 김치찌개를 끓이고 남식 씨가 좋아하는 나물도 무쳤어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남식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엔 일이 생겼나 보다 했죠. 전화를 걸어봤는데 계속 꺼져 있었어요. 여보세요, 남식 씨? 어디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했죠. 남식 씨는 항상 연락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늦는다면 미리 말해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남식 씨가 살고 있다던 곳을 찾아가 봤죠. 그런데 그 주소지에는 아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조남식이라는 분 아세요? 아니요, 그런 분 모르는데요. 여기 저희가 10년째 살고 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남식 씨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머리가 복잡해져서 절친 미경이한테 전화했어요. 미경아, 남식 씨가 갑자기 사라졌어. 연락도 안 되고 주소지도 거짓이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나한테 와. 미경이 집에 와서 상황을 들어보더니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서윤아, 이거 뭔가 이상해. 우리 동사무소 가서 등본부터 떼어보자. 동사무소로 향하는 길에 제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죠.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을 거야. 뭔가 오해일 수도 있고, 하지만 미경이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동사무소에 도착해서 등본을 신청했죠. 직원분이 서류를 출력해 주는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뭐야? 남식이가 언제 여기로 전입했다고 나와 있어? 등본에는 분명히 조남식이라는 이름으로 제 집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입 날짜가 혼인신고 다음 날이었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아저씨,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언제 전입신고했는지요. 직원분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여기 주민번호로 조회해 보니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네, 이름이 다르다고요? 네, 조남식이 아니라 전영철로 나와요. 그리고 이분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이 여러 건 있네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전영철이라고요? 그럼 남식 씨가 가짜 이름을 쓴 건가요? 미경이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서윤아, 정신 차려. 이거 뭔가 큰일 났어. 직원분이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이 주민번호로 조회해 보니 다른 주소지에도 전입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 기록도 보이고요. 대출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이가 제 팔을 꽉 잡으며 직원분께 물었어요. 혹시 이 사람 명의로 최근에 대출이나 금융거래가 있었나요? 그건 여기서는 자세히 확인하기 어렵고요.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를 나오는 길에 미경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서윤아,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알아보자.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남식 씨가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는데 가짜 이름을 썼다니요. 더군다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집 주소로 전입까지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식 씨가 두고 간 물건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남식 씨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옷이며 칫솔이며 심지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죠. 미경아,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사라질 수 있어? 미경이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야, 서윤아. 솔직히 말할게. 너 대출 당한 것 같아. 그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대출이라니요? 설마 남식 씨가 제 명의로 돈을 빌렸다는 건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제가 서명도 안 했는데?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 결혼하면서 서류 정리한다고 인감이며 뭐며 다 받아갔잖아. 그제야 기억났어요. 혼인신고 준비하면서 남식 씨가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준다고 했던 일들이 말이에요. 그때 정말 많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었죠. 동사무소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어요. 은행에서 온 통지서였죠. 봉투를 뜯는 제 손이 벌벌 떨렸어요. 주택담보대출 실행 안내.
제목만 봐도 머리가 띵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제 이름으로 5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거예요. 담보는 제 집이었고요. 이게 뭐야? 언제 내가 대출을 받았다는 거지? 손이 너무 떨려서 통지서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즉시 미경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미경아, 큰일 났어. 내 이름으로 5천만 원 대출이 나갔어. 뭐라고? 당장 은행 가자. 지금 나갈게. 미경이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함께 은행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았죠.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다니요. 은행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창구 직원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대했죠. 고객님, 대출은 고객님께서 직접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담당자를 불러드릴게요. 잠시 후 대출 담당 직원이 나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요?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통지서가 왔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가져와서 보여주었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죠. 여기 보세요. 고객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서류들이에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필체가 뭔가 어색했죠. 제가 쓴 글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색했어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필체를 보세요. 하지만 여기 인감도장도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겨주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신분증 사본, 등본, 심지어 인감증명서까지 모든 게 구비되어 있었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담당자가 위임장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위임장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났어요. 아, 이거 공동재산계획서라고 남편이 가져왔던 거예요. 공동재산계획서요? 이건 대출 위임장인데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식 씨가 혼인신고 후에 가져왔던 서류들, 공동재산을 정리한다고 했던 그 서류들이 모두 대출 서류였던 거예요. 미경이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서윤아, 정신 차려. 이거 완전히 사기당한 거야. 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은행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호흡 좀 천천히 해봐.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미경이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담당자가 서류를 다시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사실 몇 군데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해요. 이 서명들이 평소 고객님 서명과 조금 다르고 위임장도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사기 신고를 하시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겠어요. 은행을 나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어요. 36년 남편과 살면서 모은 재산, 그 집을 담보로 누군가 돈을 빌려간 거예요. 미경아, 나 어떻게 하지? 진짜 어떻게 하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죠. 울면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일단 경찰서 가자. 신고부터 해야 해. 집으로 돌아와서 남식 씨가 가져왔던 서류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때 그냥 믿고 도장을 찍었던 것들이 모두 대출 관련 서류였다는 걸 깨달았죠. 공동재산 계획서라고 하더니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제 목소리가 허공에 울렸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었죠.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남식 씨의 따뜻한 미소,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음식들,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손길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난 후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알기 시작했죠. 성당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나이에 뭘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했대? 나이 들어서도 남자 밝힌다더니 결국 사기당했잖아. 64살이면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성당 봉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언론에까지 알려진 거였어요.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거절했더니 며칠 후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64세 과부 황혼 재혼 사기에 속아 5천만 원 날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기사 내용도 마치 제가 어리석은 여자인 것처럼 써놨죠. 댓글들은 더 심했어요. 나이 먹고 뭔 연애야. 요즘 노인들 너무 경계심 없어. 돈 많은 과부 노리는 사기꾼들 많다던데. 그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가족들 반응은 더 서글플 뿐이었어요. 남편 쪽 조카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고모, 삼촌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라니요? 조카야,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고모가 그렇게 분별력 없는 분인 줄 몰랐어요. 이제 저희 집안에 누 끼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36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가족들까지 저를 외면하다니요. 제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촌 언니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내용이 정말 차가웠죠. 서윤아, 내가 그렇게 철없는 줄 몰랐다. 우리 체면도 생각 좀 하지. 아무도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가갔는지는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모두들 제가 성급하게 재혼한 어리석은 여자라고만 생각했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사기당한 사람이래.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남자를 못 알아봐? 그런 시선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안 왔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완전히 늙어 보였어요. 한 달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미경이가 찾아왔어요.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서윤아, 너 이게 뭔 꼴이야? 밥은 먹고 다녀. 미경아, 나 정말 모르겠어. 사람들이 다 나를 바보라고 해. 혹시 정말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제 자신이 의심스러웠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너무 어리석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미경이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야, 정신 차려.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뭘 알아? 36년을 혼자 살아보지도 않고 뭘 안다고 그래. 미경이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너는 그냥 외로웠던 거야. 사랑하고 싶었던 거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도 내가 너무 쉽게 믿었나 봐. 쉽게 믿은 게 아니라 순수하게 믿은 거야. 그 개자식이 나쁜 거지. 너는 잘못이 없어. 미경이가 제 어깨를 꼭 안아주었어요. 서윤아, 우리가 그 인간 반드시 잡자.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그때서야 제 마음속에 조금씩 힘이 생겼어요. 적어도 미경이 하나는 제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등져도 미경이만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미경이와 함께 용기를 내기로 한 지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죠. 강서윤 씨 맞으시죠? 조남식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김영아라는 분이 자수해서 진술하고 있어요. 피해자분께서 오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아라고요? 그날 제 집에 찾아왔던 그 여자 말인가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미경이한테 급히 연락해서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죠. 영아 씨가 왜 자수를 했을까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담당 형사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김영아 씨가 어젯밤에 자수했어요. 조남식과 공범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공범이었다고요? 역시 그때 제가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맞았어요. 영아 씨가 제 집을 둘러보며 던진 그 수상한 질문들이 모두 의도가 있었던 거죠. 진술 내용을 들어보시겠어요? 조사실에서 영아 씨를 만났어요.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초췌하고 지쳐 보였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 씨,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형사님이 영아 씨에게 물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말해보세요. 영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조남식이 아니라 전영철이에요. 저는 전영철과 함께 황혼 여성들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일을 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식 씨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니요. 전영철은 항상 혼자 사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어요. 특히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을 노렸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그런 타겟이었다는 말인가요? 제 역할은 누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집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대출이 가능한지 체크했죠. 그때 영아 씨가 제 집에서 던진 모든 질문들이 이해됐어요. 지분 이야기, 인감 보관 여부, 집 평수까지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죠. 하지만 서윤 씨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순수하고 착한 분이었거든요. 영아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영철한테 이번엔 그만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대출까지 실행한 후였어요. 형사님이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네, 많아요. 지금까지 최소 10명은 넘을 거예요. 제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더 충격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저처럼 당했을까요? 전영철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부산 쪽에 있을 거예요. 자주 쓰는 아지트가 있거든요. 그때 형사님이 제게 물었어요. 혹시 조남식, 아니, 전영철과 주고받은 문자나 녹음 파일 같은 거 있으세요? 아, 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어요. 제 핸드폰을 꺼내서 남식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여드렸어요. 달콤한 말들, 사랑한다는 메시지들, 혼인신고 관련 대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것들이 모두 증거가 되겠네요. 형사님이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녹음된 통화 내용도 있나요? 아, 맞아요. 누나가 다녀간 후에 전화했을 때 녹음한 게 있어요. 그날 밤 남식 씨가 당황하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영아 씨가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물어봤을 때 말을 버벅거리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며칠 후 형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전영철 체포했습니다.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죠.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이런 나쁜 사람이었다니요. 미경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조금씩 좋아질 거야. 영아 씨도 공범이었지만
자수해서 진실을 털어놓은 덕분에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영화 씨도 처음에는 전영철에게 속아서 시작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윤 씨 같은 분을 보니까 양심이 너무 아팠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영화 씨의 자수가 제게는 정말 큰 전환점이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밝혀낼 수 없었을 진실이었거든요. 전영철이 체포된 후 6개월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어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변호사님과 함께 치열하게 싸웠죠.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점점 제 목소리를 찾아갔어요. 판사님, 저는 속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짜 이름, 가짜 직업,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법정에서 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대출금 중 3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서윤 씨 신용등급도 원상복구됐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변호사님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집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성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한 건 그 일주일 후였어요. 처음엔 정말 떨렸죠.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볼까 걱정됐거든요. 서윤 씨,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예상과 달리 몇몇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물론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가 잠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성당 봉사도 다시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점심 준비하고 성당 청소하고 예전처럼 바쁘게 지냈죠. 일을 하다 보니 마음도 점점 안정됐어요. 텃밭도 다시 가꾸기 시작했어요. 남식 씨와 함께 심었던 토마토는 모두 뽑아버리고 새로운 씨앗을 심었죠. 상추며 깻잎이며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웠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거야. 혼잣말을 하면서 흙을 만지니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식물을 기르는 일만큼 순수한 게 또 있을까요? 어느 날 미경이가 놀러 왔어요. 제 달라진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서윤아. 너 완전히 달라졌네. 표정이 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더 당당해 보였고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외롭지 않아? 혼자 사는 게?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외로울 때도 있지. 하지만 예전처럼 급하게 누군가를 찾지는 않을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외로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외로움에 휩쓸려 성급한 판단을 하지는 않을 자신이 있었죠. 며칠 전에는 새로운 남자분이 접근해 왔어요. 성당에서 만난 분이었는데 정말 신중하게 관찰했죠. 서윤 씨,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죄송해요. 저는 아직 그럴 마음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외로움 때문에 흔들렸을 텐데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이 정말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했어요.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남편 사진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일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다시 누군가를 믿고 싶었습니다. 3년간의 외로움이 너무 힘들어서 조급하게 다가온 사람을 믿어버렸죠. 그 선택으로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이름의 가치를 지켜낼 줄 압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제 텃밭을 비추고 있었죠. 제가 정성스럽게 기른 채소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다시는 내 이름을 쉽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는 순간 정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64세에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었죠.